몇 가지 이제 그 질문을 하고 싶었던, 여쭤보고 싶었던 사항들이 있었던 것이, 지금 중도 문제가 이제 그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천전리와 율문리에도 중도에 비견될 만큼 유적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발굴을 안 해서 그렇지, 천전 율문리 지역도 저간에서는 파문 나온다. 그리고 유적 화약고다. 뭐 이런 말 정도 나올 정도로 유적이 많습니다. 지금 중도는 발굴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천전리 율문리는 문화재로 지정되진 않았고, 그리고 춘천 서면 신메리 지역은 사저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상균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사항이, 신메리 지역은 사정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지정과 개발이 상종하는 것 같고요. 천전리와 율문리는 사정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과 보존이나 문제가 끊임없이 충돌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시민 입장에서 생각이 되는데, 실무를 하시는 이상균 박사님께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다른 면이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좀 답변 주시죠.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일단은 신메리는 사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천전리 율문리 같은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파면 나옵니다. 자, 근데 그 사적으로 그 신메리가 사적으로 지정이 됐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그 하던 개발을 전적으로 허용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로 지정이 됐을 때에 주변 규제가 발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유적이 있게 되면은 그 주변 규제 말고 유적과 관련된 발굴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거쳐야 될 절차는 그대로 거쳐야 됩니다. 다만 그 율문리랑 천전리와 관련돼 가지고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신메리를 사적으로 지정을 했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은 그 내용을 좀 이해가 가실 텐데요. 춘천에서 이 유적과 관련돼서 크게 논의가 됐었던 것은 2000년도 초반, 2003년일 겁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존에는 어디에 유적이 어떻게 있는지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도대체 전국에 유적이 얼마만큼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문화유청에서 전국 265개인가 기초지자체에다가 예산을 줘서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춘천시에 이제 분포지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각 지역 곳곳에 유적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대두됐던 지역이 신메리 지역인데, 핵심적으로 대두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학계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개발 행위와 관련된 민원이 이제 계속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려고 이제 산발적으로 발굴을 하다 보니까 유적들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을 좀 수립을 해서 그렇다고 계속 규제만 할 수 없으니까 보존할 부분들은 보존을 하고, 나머지는 조사가 끝나면은 개발을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체 춘천 신메리 지역의 일부를 사적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난 다음에 건축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든 거죠. 그래서 율문리하고 천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메리가 거론이 됐을 때는 춘천 지역의 많은 지역들을 다 과연 사정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 봉착을 했을 때에 토지 소유주들하고의 민원 문제 때문에, 그러면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조사가 끝나면은 철저하게 풀어주고, 보존을 해야 될 때는 딱 정해서 사적으로 지정을 하자라고 해서 지정된 것이 이제 신메리 유적이 되는데, 여전히 발굴과 관련된 거는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는 게 지금 뭐냐면, 사적 지정되기 전에 생겼던 게 뭐냐면 5층 이상은 못 짓습니다, 건물을.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서 5층까지만 지금 허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 규제가 생겼던 부분이 있고 또 그 천전리하고 율무리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산발적으로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도 물론 그 보존해야 될 그 가치는 분명히 있는 지역인데 신메리하고의 견주어 봤을 때에 그 유적 양상이 어떤 특색이 더 특별하게 그 신메리만큼 정도 아니면 신메리보다 더 나은 특색이 있는지를 밝히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사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중도 같은 경우도 그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소규모로 발굴이 됐을 때에는 이렇게 유적이 그 많이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거든요. 율무리하고 천전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조사를 다 하고 나게 되면은 중도만큼 나올 계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사적 지정 여부를 거론하기에는 조금 그 시기상조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신메리가 지금 사적이 지정된 이후에 토지를 지금 아직 반도 매입을 못했습니다. 지정된 지가 지금 한 거의 5년 돼 가는데 그렇다고 그런 이제 그 민원의 형평성 문제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에는 아직 좀 조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주민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천전리 콧구멍다리라고 하는데 앞에 발굴을 하는데 그 닭갈비집 사장이 나오셔가지고 왜 우리 대문 앞을 파가지고 장소 어떻게 해가 간판을 집어가지고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화를 내시고 야 사장님 간판을 망가지니까 던지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었어요. 아마도 앞으로 천전리와 율무리는 뜨거운 감정일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상균 박사님도 도청서 실무를 하는 그 학예연구사로서 계속 아마도 그 힘들 건데 이 문제는 우리가 춘천에 살면서 장항리나 율무리나 천전리, 신메리, 현항리, 서산리나 인근 지역 삼천동 모든 춘천 인근 사신 분들이 똑같이 접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는 그 중지를 좀 모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안 제시를 하면서 하는 게 좀 어떨까라는 제가 발굴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이고요. 이영구 석조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동안에 이제 환호라는 문제가 굉장히 지금 중도 유적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간만 좀 나오면은 기파형 녹음에서 여쭤보면서 그 고조선과 중도 문화 그리고 고조선 문화의 남방 한계선이라고 할까 영역 문화권 이런 것들인데 시간이 없고 지금 중도 유적이 총동기의 중심지라는 말씀으로써 춘천 문화권에 어떤 큰 자부심을 느끼는 거로 만족을 하고요. 환호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보통 이제 환호는 그 방어용에서 그 물을 채워두는 용도 만드는 거라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그 원고에서 그게 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중도를 가서 보게 되면은 지금 많이 상부 유구는 이제 깎여 나갔지만 깊이가 한 2m 그리고 폭이 제 생각에는 아주 넓어야 3m 정도 4m 보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3, 4m의 폭이라고 한다면 방어용이라고 한다면은 돌을 던져도 날아갈 것이요 화살을 쏴도 날아갈 것이요 호랑이가 건너뛰어서 뛰어나오면 거리인데 이거를 화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지 혹시 이것이 쥐라든가 멧돼지 또는 진해, 배 이런 설치류들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지 만약에 공격에 대비했다면 목책 정도 구멍 정도는 있었지 않았는가 근데 가서 보면 목책 구멍이 영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1차 토층을 가서 제가 가만히 선을 그려놓은 걸 보고 왔고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근데 토층 그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2차 갔을 때 토층은 다른 지역을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제가 USB에 담아왔습니다. 그걸요. 시간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상부에서 보니까 환호는 맞는 것 같아요. 상부 그 표면상에서는. 근데 이것이 과연 환호로서의 기능이 어땠을런지 한번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 중에 물받기가 조금 사질 점토층이라서 좀 어려울지 모르겠다 했는데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깊이 2m가 좀 넘고 폭 4m면은 대단히 큰 거예요. 왜냐면 그것만 그 허벌판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집들이 다 있었지 않았어요.
주변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 경복궁에 백운동촌하고 이게 그 이쪽에 중학천이 있어요. 그게 청계천으로 그렇게 모아지는데요. 합류하는데 그 백운동촌이나 중학천 같은 거는 그 폭이 그것도 2, 3m예요. 조선시대 때도. 왜냐면 그 조선시대 때도 팔판동이나 다 도시가 있었지 않았어요. 집들이. 이쪽도.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한옥가 방어용으로서 상당히 방어용도 되고 가치가 있는 거네요. 방어용도 되고 네. 아까 말한 설치교뿐만 아니라 네. 그 짐승들도 건너오는데 건너오고. 그리고 짐승도 저긴데 그 당시는. 네. 그래서 그런 방어용으로는 하면 경계구도. 경계고요. 예, 그 경계구역이고 금기지요. 그러니까 우리 경복궁에 담 싸는 것처럼 자연 그 중학천이나 백운동천은 그 자연 해자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 선생님께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니까 한우라고 하는 역사성 고각적 의미는 상당히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 교수님께 거의 이제 시간에 대해서 쫓기는데 이 중도에서 보여지는 그 주거지라든가 반유구라든가 환호, 구상유구, 고상가옥 유구라든가 지금 고인돌 유적이라든가 이런 많은 유구들이 한국 고고학상에서의 어떤 그런 갖는 가치, 비중, 의미 이런 걸 어떻게 좀 간단하게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청동기 시대 최고의 유적이라고 최고의 유적이다. 최고의 유적이 최고의 문화다. 근데 제가 최근에 앞으로 저도 해야 되겠고 우리 후학들이 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린 고조선 시대의 역사성을 좀 고각으로만 짚어보지 말고 네. 역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보자. 혹시 선생님 이번에 비파영동검이 주거지 내에서 나왔다 생활유구에서 나왔다는 의미를 굉장히 큽니다. 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아까 긴 거는요. 제가 북한에 이쪽 연백평야를 제가 2000년에 가봤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뭘 봤냐면은 집단 가옥들을 주시기 봤어요. 집단 가옥들 보면 중앙에 대단히 큰 이런 지금 저런 큰 중앙 건물이 있습니다. 노천이에요. 거기 탈곡기가 있고 거기 많은 농기구 있고 거기서 분배하더라고요. 집단 생활에서 그래서 그런 생활하는 데서 아까 동부 같은 거는 예, 연장이니까 예. 연장을 썼으니까 그거는 연장도 있고 호신용도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거는 큰 건물에서 나왔고 방영 주거지는 개인의 아마 수장의 집이라든가 수장 그런 사람들이 호신용이라든가 아니면 의기 네 의기일 거예요. 비파행단검은. 예, 제가 중도 유적을 그동안에 이제 완전히 자유 개방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참 행운이라고 할까요? 2번을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비파영동검은 주거지 바닥에서 나왔고 동부는 주거지 바닥이 아니라 아까 뜬 상태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유물은 이미 수거한 상태였고 나온 표지물을 놓았을 때는 동부는 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쫓기는데 저기 이상균 학예사님께 저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언론상에서 공개되기를 중도에서 고인돌이 101기죠? 네, 101기가 확인이 됐는데 이 중에서 현재 위치에서 남쪽으로 30m를 이전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영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고인돌은 지금 자연석, 강돌을 수십 개를 모아놓은 돌인데 그 돌을 옮겨놓는다고 하는 것은 도자기를 깨트려가지고 옮겨서 본드 칠하는 거 똑같다. 우리 선생님께서 옷 단추 떨겨놓고 아무리 똑같이 달아도 똑같이 달린다고 생각하시면은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과연 가능하냐. 아까 이영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방책은 없는 건지 이 보도가 사실인지 또 만약에 옮기게 되면은 101기를 다 옮기는 건지 아니면 일부만 옮기는 건지 아니면 다른 좋은 어떤 그런 방법은 없는 건지 물론 제가 이제 방법을 찾지 못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단지 갑갑하고 궁금해서 한번 이상균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이 중도유적과 관련돼서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매장공사위원회에서 처리가 벌써 결론이 났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것들 다 보셨겠지만 지금 이 101기라고 하는 고인돌이 나온 거는 지금 중도유적 발굴하는데 전체에서 나온 게 101기고요. 그리고 이제 위계를 가지고 질서히 정연하게 나온 거는 47기가 지금 모여 있는 게 약 110m에 달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모여서 101기가 나온 건 아니고 산발적으로 지금 춘천에서 나오는 양상하고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47기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모여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기에 조금 큰 것들이 한 25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조금 작은 것들이 해당이 되겠는데 그게 지금 문화재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온 거는 처음에는 이제 지하에다가 전시실을 만드는 이제 방안까지 이제 검토가 됐었는데 거기는 의암댐 수위가 만수위가 되면은 지금도 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에다가 전시실을 만들게 되면 물이 차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럼 그거를 그냥 복토를 하고 둘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까지 고려를 했는데 결국은 그걸 좀 활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47기가 지금 집단으로 나온 고인돌은 전체를 지금 레고랜드가 만들어지는 부지 경계에다가 옮기는 걸로 지금 이제 결론은 났습니다. 근데 옮기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방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들이 참여한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소위원회에서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를 하기로 이제 그렇게 지금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청에서 이제 물론 결정권은 이제 청에 있으니까 이제 청에서 옮긴다고 한다면 레고랜드 경계에 옮기지 말고 거기 박물관을 짓도록 돼 있죠? 예, 박물관을 지금 짓도록 돼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시굴 단계에서 지금 유적이 가장 많이 나올 것으로 확인되는 지역이 지금 중도 레고랜드가 들어간 부지하고 박물관이 들어간 위치 부지 한 2만 평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당초에 이제 허가를 받을 때 지금 최소한의 그래도 보존을 시켜야 되는 부분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2만 평은 개발 부지에서 재척을 시켜가지고 지금 보존을 시켜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다가 이 레고랜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실 중도유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이슈가 지금 돼서 전 국민들이 다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고학자들 이외에는 중도유적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레고 때문에 지금 어찌됐든 간에 레고가 유적을 망가뜨리든 어쨌든 간에 큰 홍보 효과를 봤는데 여기서 계속 이제 문화재청에서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 그러면은 이 유적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활용하고 홍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중에 쟁점 중에 하나가 중도에다가 이제 박물관을 지금 짓는 걸로 지금 지금 그렇게 지금 조건이 달려 있는 상태에서 박물관 앞에다가 고인돌까지 같이 야외 전시를 해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냐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치라든가 장소성의 현 위치 장소성의 문제 때문에 아마 거기서 가장 근접한 데다가 부득이하게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걸로 지금 결정이 그렇게 지금 나 있는 상태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고인돌 이외의 나머지 고인돌들은 아까 이영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101기에 대한 것들을 다 그냥 묻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다 이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47기에 대한 부분은 다 이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에서 이제 시기별로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고인돌을 선별을 해서 그런 박물관으로 이제 이전 복원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현장에서 복도 보존하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지금 결론이 났는데요. 뭐냐면은 레고 시설 부지가 시설이 지하 부착이 없는 시설이다 보니까 현 집안에서 2m를 복도한 상태에서 그 위에 이제 레고 블럭을 갖다가 올려놓는 식의 이제 그런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공사 설계상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2m 복토를 하고 유적을 보존을 시킨 이후에
이제 그 레고를 하고 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박물관을 짓고 그다음에 그 고인돌을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나왔지만은 장소와 위치성 때문에 그 가장 근접한 부지에다 지금 옮기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내가 잠깐만 네. 그 중도는 시유지예요? 하천부지? 중도는 도유지입니다. 도유지? 하천부지? 하천부지에서 이제 그 제방을 쌓은 다음에 네. 그냥 일반 부지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유보했던 한 마지막 하나 대안이 그 지금 그 캠프 페이지 같은 거요. 그거 한 20만 평 넘잖아요. 왜 그런 대안을 안 해요? 왜그 싼 그 저기 하천 부지 같은 거 그건 뭐 거저었다시피 한데 그런 그 사고 재벌이 그런 거 갖다가 돈 안 들여서 그런 걸 만들고 유적지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런 대안을 캠프 페이지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지금 금방 뭐 이전의 건데 다 비어 있는데. 그 도유지가 된 거는 도에서 다 도로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매입해서도 네, 이제 캠프페이지 같은 데는 네. 가격이 이제 시내보다 싸다는 얘기인데 싼 걸 그런 걸 그 문화유적지를 싸다고 거기다가 물론 그 호수 아니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관을 생각했겠지요. 지금 그 영 교수께서 대한문화 캠프페이지의 부지와 중도 부지를 이제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중도 부지는 도에서 이제 그 매입을 한 토지가 되고 캠프페이지는 이제 춘천시가 이제 특방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토지를 해서 춘천 자체 발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충돌하는 그러니까 강원도와 춘천이라고 하는 두 개의 지방 정부와 중앙 좀 큰 정부와 충돌한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문제는 선생님 지금 시간이 아니 그걸 대안으로 내세우라는 거죠. 예. 대안 최종 결정을 지금 그 이영 교수님께서 대안제시로 캠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 저희 같이 한번 그걸 대안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동의해 주세요 좀. 오신 선생님 한 부분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말씀 좀 주시죠. 예, 저기 중간에 이창영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 소속하고 저기 저도 역사문화연구회 회원이고요. 일단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춘천의 역사문화유적 정책 전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거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굴 비용하고 이게 중도 유적뿐만 아니라 향후에 모든 유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발굴 비용하고 실질적으로 발굴한 이후에 규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피해를 주민들이 본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발굴하는 비용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규제까지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얘기하면은 사유재산권으로 보면 2번 죽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런 문제들을 좀 외국의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좀 세나가고 있는지 좀 우리보다 훨씬 더 세련된 정책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의 문화재 정책은 지적만 하고 방치하고 있다라는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그게 가치가 있고 이 가치로운 것을 상품화 시켜가지고 뭔가 경제적인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정하는 것까지만 행정력이 가고 그 이후에 어떻게 관광화시키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와 관련돼서는 이게 방법이 없는 건지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는데 하나는 발굴 비용하고 규제에 대한 주민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재를 갖다가 관광상품화 해가지고 그거와 더욱 그 이익을 주민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에도 도움이 되는 사례 같은 게 좀 있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50분이 좀 넘어가는데 한 3, 4분이면 가능하실까요? 네. 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발굴 조사 후에 규제하는 부분은 이해를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일단 규정이 있을 때에는 발굴 조사 후에 건물을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어서 꼭 규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것이 중요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됐을 때에 그 주변 규제가 발생되는 부분이고 해외 사례를 봤을 때에는 아까 제가 발표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라든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발굴비를 전부 다 국가에서 대줍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대신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그 중요한 유적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보존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런 정책이 그 외국 사례가 있고요. 그것도 아마 지금 우리나라도 한 10년 이상 지나게 되면은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청에서 이제 그런 그 발굴 비용이 전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개수도 산정을 해보고 그 해외 사례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저희도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그 지정하게 되면은 관리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 강원도에 614개의 문화재가 있는데요. 한 개 그 문화재를 한 개를 그 보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1억으로 잡으면 614억, 간단한 수치 614억이 들어야 되거든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그게 그 예산의 문제상 그거를 한 번 다 돌아가는데 한 개의 문화재를 한 번씩 원형을 보존하는 데 들어가는 것만 20년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이제 그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원형 보존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만 지금 하고 있었는데 요즘엔 정책이 조금 바뀌어서 말씀대로 그 지역의 문화재가 애물단지가 아니고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그 소득이 되고 이득이 될 수 있게 하는 그 정책들 지금 조금씩 지금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은 서원하고 향교를 활용해서 뭐 이제 그 생생문화재, 살아있는 문화재 체험이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역 주민들 대상을 하든가 아니면 관광객들 대상으로 그런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이제 그 대표적인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활용을 해서 그 지역의 그 랜드마크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문화재 행복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도 이제 작년에 처음 생겼는데 올해 아직 시행을 하지 못했지만은 그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마을 공동체가 가꾸면서 그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농촌 체험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그 마을은 문화재를 체험할 수 있는 마을로 가꾸는 그런 지금 그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사업들도 생긴 지가 몇 년 되질 않았어요.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지만은 그것도 한 5년 이상 지나게 되면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굉장히 많이 그 활성화가 돼서 아마 그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뭐 전적으로 이제 그거 가지고 소득이 뭐 100% 뭐 증가한다 이런 부분들은 있지는 않겠지만은 점차적으로 이제 그 주민들의 그 문화재와 관련된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활용과 관련된 정책들이 조금씩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설명이 되시니까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한 분만 더 말씀 주시죠.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참으시는 것 같긴 한데요. 한 분만. 예. 그러면 그 충분히 오늘 그 두 박사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예, 간단하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이용구 교수님께서 하신 이 중도 유적지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춘천 시민이 가장 관심 있게 좀 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안에 대해서 또 함께 노력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춘천 역사문화연구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 자리 마련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시고 또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행동을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오늘 사회자 선생님도 해주셔야 될지 아니면 좀 춘천 역사문화연구회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또 만날 뵐 기회가 있으니까 그 이용 선생님께서 나는 짧게 좀. 나는 캠프 페이지로 옮기라는 것밖에 없어요. 예, 저 면적 대비나 지형적이나 위치적으로 보면 그 캠프 페이지가 참 위치가 참 좋습니다. 평지고 참 좋은데. 그럼 거기 4분의 1만 해도 되잖아. 나머지는 다른 거 하더라도. 네. 5만 평이면 얼마나 큰데? 앞으로 그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좋은 방안을 찾는데 더욱 그 디딤돌로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 시민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예, 이상희 박사님. 제 2분만 발언. 예, 2분. 네. 아까 그 이영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지금 정책이 바뀐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 유물이 나오게 되면 유물이 그 발굴한 조사기관이 갖고 가는 건 아닙니다. 바뀌어서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법상
유물이 나오게 되면 국가에 기속이 되고 그걸 어디에다가 보관 관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다가 귀속 처리가 되면 보통 강원도 것들은 그 춘천박물관으로 전부 다 유물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춘천박물관 수장고에 그 우리 도내에서 근자에 뭐 십몇 년 동안 발표한 유물들이 다 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이제 국립박물관에서 유물이 필요하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보관관리청을 그 강원도지사가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다 유물을 가서 신부를 전시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양양 오산리 유적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유물 2,000점을 그 발굴을 해서 나온 것을 거기에서 지금 신부를 전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염려는 아셔도 될 것 같고 그 중도에서 나온 그 유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물이 이제 그 조사가 끝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박물관을 짓게 되면은 그 춘천박물관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중도박물관에다가 박물관에 전시가 될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지금 유상규 선생님께서 지금 행정을 하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 민감한 중도 문제를 이렇게 언급한다는 것은 아마 개인적으로 상당히 힘든 선택이었을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이 자리에 못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유상규 선생님이 아마 상당한 용기를 내고 그 문화재에 대한 신조, 의지 때문에 여기 나와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규 박사님의 말씀은 시간상 차후에 춘천에 우리 같이 사니까 듣기로 하고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되는 이영구 교수님께 짧은 말씀을 한 번 더 처음에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어려운 거를 좀 하셨으니까 그래도 아마 제가 느낌으로는 다 저하고 동감할 분으로 생각해요. 그런 분이 다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상균 박사 참 카메라까지 끄면서 진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홍 박사 얘기처럼 못 나올 자리에 나왔다. 나도 참 깜짝 놀랐어요. 담당자가 여기 이런 자리에 나와서 큰 용기를 내셨구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또 그런 애로사항. 그러나 궁극적인 것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본분은 문화재를 지키는 사람이다. 문화재청이라고 문화재 관리하는 사람이고 그건 철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임명한 거죠. 그러나 개발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또 주민 수건 사업도 있기 때문에 고민도 하시는데 저는 처음 시작이나 끝이나 이 문화재는 절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춘천의 자긍심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긍심이에요. 아까 중국 거 보셨지 않았어요? 중국 지방정부가 축구장 2개만한 돔을 말이에요. 지어서 우리도 똑같은 여기도 돌 석관묘예요. 적성묘 석관묘. 근데 거기서는 아직 지성묘가 안 나와요. 거기서 지성묘로 발전합니다. 요동반도로 오면서. 근데 우리는 교과서에서 어떻게 하냐면 시베리아에서 왔다고 하는데 시베리아는 있지도 않아요. 지성묘가. 만살 시베리아 그러는데 시베리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중국 그거는 우리 동이민족이고 우리 고조선하고도 아주 가까운 지역이고 고조선이 있었을 수 있는 지역이고 여기는 당연히 남한 지역에서는 여기 한강이 고조선은 아니면 뭐겠어요. 신라도 지금 신라 여러분 댁에 들어가서 삼국사기 박혁에서 전 보세요. 박혁에서 신라 세울 때 BC 50 세울 때 고조선 유민이 세웠다고 그랬어요. 신라도 고조선 유민이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춘천의 자존심이야 대한민국의 자존심인데 이걸 지켜야지요. 저 레고는 저거는 정말 플라스틱 장난감입니다. 저게 무슨 경제를 난 모르겠어요. 난 절대 경제적으로 그렇게 기대 가치를 절대 난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해요.